이럴 수가. 저 손등의 자국. 설마. 부산 해운대의 한 장례식장에서 저는 세상을 잃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흰 국화향이 스며들고 남편의 미소가 담긴 영정이 흐릿하게 흔들렸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그 눈빛, 그 익숙한 기운. 그리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시야가 멈췄어요. 손등 한가운데 타원형의 화상 자국. 20년 전 남해에서 실종된 제 아들 민재의 자국과 똑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죠. 명함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도현 루미너스 트립 대표.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처가 남편이 숨을 거두기 바로 전까지 혼자 품고 있던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이 제일 먼저 배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세 한은주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한 뒤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한글과 산수, 가림책 읽기를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마음도 젊어져요라며 친구 나경자 씨와 함께 어르신들께 글자도 가르치고 간단한 덧셈 뺄셈도 가르치면서 소소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 정태수는 작은 조선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2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아들 민재였어요. 2005년 여름 어느 날 아침 18살 민재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마지막 요트 여행이에요. 다녀와서 열심히 할게요. 남해로 떠나던 아들의 들뜬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출발하던 그날 새벽 민재가 배낭을 메고 현관에 섰을 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재는 습관처럼 오른쪽 손목을 잡고 좌우로 손목을 돌렸습니다. 5살 때 캠핑장에서 장작에 대어 생긴 그 손등 자국을 민재는 늘 자신의 행운의 표식이라고 여겼거든요. 밝게 웃으며 손 흔들던 아들의 뒷모습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후 갑작스러운 태풍이 남해안을 강타했고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동안 해안 전역을 수색했지만 민재의 배낭과 찢어진 구명조끼만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함께 탔던 친구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실종자 사망 추정 판정만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제 품에서 키운 아들이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그 아이가 어디선가 혼자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전국 병원에 문의하고 무형고자 시설을 방문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인터넷 실종자 찾기 카페에서 활동하며 찾는데 쓴 돈만 수천만 원이 넘었죠. 한때는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제 퇴직금까지 모두 쏟아부었고 남편의 회사 경영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빚도 생기고 직원들도 줄여야 했지만 남편은 아들 찾는 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우리 민재가 어디선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꼭 찾을 거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남편과 저는 서로 붙잡고 울며 다짐했던 그 밤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적시며 흘렸던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혼자 삼켰던 통곡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특히 매년 6월 12일 민재 생일이 되면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 혼자 남해 해안가 실종 현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작은 조각 케이크에 초를 꽂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민재야 생일 축하한다. 어디 있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도 같이 울곤 했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유품과 옷, 책들을 모두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아들의 채취와 향기를 간직하기 위해서였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재가 집을 찾아올까 봐서였죠. 낡은 집을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며 매일 밤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이 쓰던 책상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재야, 엄마 여기 있어. 꼭 돌아와.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 안고 아들의 냄새를 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은 삶은 오직 아들을 찾는 것에 모든 걸 바쳤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이제는 저도 70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74세가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단 하루도 민재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10달 뱃속에 품고 18년을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을 말이에요. 그러던 남편이 나흘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정태수의 온화한 미소가 영정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충격에 정신이 멍한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단둘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깔끔하게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모습이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낯선 느낌이 교차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억의 조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그 다음 제게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도연 루미너스 트립 대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으면서 그와 악수를 나누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려고 손을 뻗으면서 그의 정장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그 틈새로 손등이 보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타원형 화상 자국이었어요. 이럴 수가. 저 손등의 자국, 설마. 정확히 오른쪽 손등 가운데에 자리 잡은 그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의 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그 자국이 있는 오른쪽 손목을 잡고 좌우로 몇 번 돌리는 그 습관까지 똑같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지만 제 입술은 파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자국은 5살 때 캠핑장에서 장작 근처에서 놀다가 뜨거운 쇠에 손등이 닿아서 생긴 거였고 그 이후로 긴장할 때마다 손목을 만지며 좌우로 돌리는 습관이 생겼던 우리 아들 민재의 특별한 표식이었거든요. 하지만 20년 전 남해 바다에서 실종된 제 아들의 이름은 장민재였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명함에는 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회사와 협력 관계를 논의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지만 제 시선은 그의 손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비서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마치 제 마음속 무언가가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낯선 사업가의 손등에서 본 그 화상 자국과 손목을 돌리는 습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남편이 숨을 거두기 바로 전까지 혼자 품고 있던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오른쪽 손등에 있던 타원형 화상 자국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손목을 좌우로 돌리던 그 습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손등에 화상 자국 있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2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계속 꿈틀거렸어요.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자국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손목을 돌리는 습관까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모든 징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낯선 사업가의 손등에서 본 그 화상 자국과 제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가 곧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의 유품함에서 발견하게 될 그 낡은 휴대폰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주야, 그 아이 살아있더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 때마다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빨래 비누 냄새와 오래된 장롱 특유의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래 검은색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 쓰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화면에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손으로 만지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화면을 닦았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배터리는 15% 남아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없었어요.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해 I 2005. 2005년. 민재가 바다에서 사라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갈매기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그 아이 살아있더라. 서도연이란 이름으로. 내가 찾았어. 남해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근데 나에 대해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눈빛이 완전히 달라. 미안해. 나 너무 겁이 나. 녹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다고요? 민재가요? 서도연이란 이름으로요? 그 남자. 장례식장에 왔던 그 남자. 손등에 있던 화상 자국.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혼자 찾아갔던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혼자 찾아다녔던 겁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서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제 번호였고요. 하나는 박노인,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도연 리조트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루미너스 리조트 남해를 쳤습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남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리조트는 해안가에 있었어요. 하얀 건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이미지 검색을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여행 기업 루미너스 트립 대표 서도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그의 코, 입술 모양까지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민재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노트북 옆에 놓고 화면 속 남자와 나란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남편이 남해에 간 적 있나요? 아이를 찾으러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었지. 한 세 달 전쯤. 혼자 갔다 왔어.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어. 힘들다고만 하더라고. 고마워요.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은 혼자 갔습니다.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자신을 기억 못했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버스 예매 사이트를 열었어요. 남해행 버스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차가 있었어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를 완료했어요. 화면에 예매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어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도 함께 넣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제 아들을 서도연으로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해, 바다, 아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간다. 이제 엄마가 갈게.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남해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가방 안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남편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어요. 4시간을 달렸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재를 만나게 될까요? 정말 제 아들이 맞을까요? 오후 12시쯤 버스가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짠 내음이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30년 전 민재를 잃었던 그 바다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루미너스 리조트 근처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고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 리조트 근처에 내렸어요. 하얀 건물이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루미너스 리조트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제 아들이 있을까요?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를 걸으며 리조트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카페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조트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민재의 사진을 꺼냈어요.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을 불렀어요. 저기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주인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얼굴에 놀란 표정이 확 떠올랐습니다. 어머, 이거 누구 사진이에요? 제 아들인데요. 어릴 적 사진이에요. 주인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손으로 사진 속 민재의 손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손등 상처, 저기 리조트 사장님이랑 똑같아요. 서도연 사장님이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컵이 흔들렸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저 사장님이랑 오래 알았거든요. 손등에 초승달 같은 화상 자국 있잖아요. 이 사진이랑 똑같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어요. 사장님, 지금 리조트에 계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 매일 나와 계시거든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리조트로 걸어갔습니다. 100m쯤 되는 거리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리조트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리조트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한 남자가 손님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바로 그 남자. 서도연. 아니, 민재.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바라봤어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손님들과 악수를 했어요.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그의 손등이 보였어요. 햇빛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나무를 꽉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가 저기 있었어요. 한 걸음 나가려고 했어요. 그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녹음이 떠올랐어요. 나한텐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겁이 나. 저도 겁이 났습니다.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기억할까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돌아섰어요. 리조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한참을 걷다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다가 빼앗아갔던 아이를 바다가 돌려준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은주야, 그 아이 살아있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민재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서도현, 민재.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민박집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벤치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아침 9시에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노트북으로 검색한 주소를 들고요. 루미너스 트립 본사, 강남에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회사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 그가 나왔어요. 서도현.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잃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그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바다, 산, 도시,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제 아들이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시냐고요? 직원은 외근 중이라고 했어요. 오후 5시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 후 아까 그 직원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병원에 자주 가신다고요. 딸이 백혈병으로 재발해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요? 8살이라고 했어요. 제게 손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백혈병으로 아프다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3시, 4시, 4시 30분. 저는 계속 시계만 봤어요. 드디어 5시 10분쯤 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그 옆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남해 리조트 운영하셨죠?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어요. 7층, 8층, 9층.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어요. 저 눈빛, 저 말투, 민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몰랐어요. 전혀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민재, 서도현, 손녀, 백혈병,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까 저희 회사에 오신 분이세요? 서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신을 아시는 분인지 궁금하다고요.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일 병원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9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냄새였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907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서소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셨군요. 도연이었습니다.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밝았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얀 침대 위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8살. 제 손녀였어요. 아이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오른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투명한 링거줄을 따라 약물이 천천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큰 눈이었어요. 민재 어릴 적 눈과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약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약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안녕, 소은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도연을 쳐다봤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개인적으로 만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저를 다시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연의 아내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는 줄 알고 제 이름을 밝혔어요. 여자는 짧게 인사하고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소은이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민재에게 저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30에 전에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연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책상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했다고요. 항암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옆에 있던 선영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 중에 유전자 일치자를 찾아야 한다고요. 부모는 이미 검사했지만 맞지 않았고 소은이는 외동이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 중에 검사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부모. 제가 할머니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상담실엔 셋만 남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도연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당신 어머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요? 저는 혹시 모른다고
일치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희랑 무슨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돕고 싶어서요. 선영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간호사가 서류를 받으며 물었어요. 직계 가족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피를 뽑았습니다. 바늘이 팔에 들어갔어요. 빨간 피가 주사기에 차올랐습니다. 제 피였어요. 이 피가 손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907호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요. 민재 어릴 적이랑 똑같았습니다. 서도연 씨는 장민재 씨의 아들이고 서소은 양은 은주님의 손녀로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민재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어린 민재가 저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1살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오늘 모든 게 확인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9층 진료실로 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윤태영 교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서도연 씨는 장민재 씨의 아들이고 서소은 양은 은주님의 손녀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유전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골수 이식이 가능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나이가 71살이십니다. 수술의 위험이 따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 제 아들, 손녀, 그 단어들만 맴돌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서류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딱 한 문장만 보였습니다. 생물학적 조모관계 확인.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냐고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고령이라 위험하다고요.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녀를 살려야 한다고요.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와 상의한 후 수술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만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손녀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같은 서류였습니다. 그도 결과를 들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복도 끝에서 마주봤습니다. 10m쯤 떨어진 거리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도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도 그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창가에서 마주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도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아이부터 살리자.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어요. 아직 제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잠시 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 나이가 많아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녀를 살릴 수 있는 건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또 잃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손이었어요. 30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피로 그 아이가 산다면 그게 내 마지막 여행이겠죠.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손을 놓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30년 만에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을 오갔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매번 말했어요. 고령이라 위험하다고요.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검사 받을 때마다 옆에 있었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20년 만에 아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조금씩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꿈을 꾼다고요. 자꾸 같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라고요.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꿈이요. 그 여자가 우는 꿈도 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18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매일 안아줬던 제가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요트를 타던 기억도 난다고요. 친구들이랑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떠난 마지막 여행이었다고요. 바다에서 파도가 왔고 배가 뒤집혔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구조됐는데 자기만 떠내려갔다고요. 그 다음 기억은 남의 어부 할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건져 올렸다고요. 하지만 그 전 기억은 사라졌다고 했어요. 18년 동안 살았던 기억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재야, 엄마야. 도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말을 하더니 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엄마를 기억한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로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소은이 병실에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그림이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드린다고요.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수술하면 나으냐고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냐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제 손녀였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월요일 밤 9시였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건넸어요. 사인하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얹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 이번엔 손녀라도.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펜을 들었어요.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이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소은이의 그림을 꺼냈어요. 바다에 별이 그려진 그림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링거를 꽂았어요. 침대를 수술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왔습니다. 선영도 함께 왔어요. 소은이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도연이 침대 옆에서 걸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응, 잠깐 다녀올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흰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번엔 잘할게. 은주야,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따끔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숫자를 10까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나, 둘, 셋.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요. 넷, 다섯. 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여섯, 일곱. 남편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여덟.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소리요. 공원이었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였습니다. 5살 민재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저는 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재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어요. 엄마, 나 그네 탔어. 높이 높이. 그래, 우리 민재 잘했네. 저는 민재를 내려놓았어요. 민재가 뛰어갔습니다. 미끄럼틀로요.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웃으며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집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도요.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민재가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100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웃음소리, 가족.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요트가 보였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18살 민재요. 배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듣지 못했어요.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배가 기울었어요. 민재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요. 하지만 민재는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서요.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주야, 잘했어. 민재 찾았잖아. 하지만 20년이나 늦었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남편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있었어요. 은주야, 이제 손녀를 살려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무서워요. 다시 못 깨어나면 어떡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은주야,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그래, 아직이지. 그럼 돌아가. 민재가 기다려.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B-. 기계 소리였어요.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요. 흐릿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움직였어요. 옆을 봤습니다.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였어요. 조금만요. 도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웃으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밤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소리만요. 밤을 적시는 빗소리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도연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녀를 살렸습니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아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매일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물을 떠다 줬어요. 베개를 고쳐줬습니다. 선영도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말을 잘 섞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어요.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월 22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요. 도연이 부축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금씩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1일 일요일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수이식이 잘 자리 잡고 있다고요. 소은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녀가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 피가 손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녀를 보러요. 소은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웃음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소은이 병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소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소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소은이가 한 걸음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었어요. 두 걸음, 세 걸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팔을 벌렸습니다. 소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저는 소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소은이를 놓아줬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이요. 도연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옆에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였어요. 소은이가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실 창가에 함께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초록색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 좋겠다.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할머니 피가 제 몸에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건 내 피가 내 안에서 뛰기 때문이야. 소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언제나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는 내 안에 있어. 언제나.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도연이 문 앞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이었어요. 소은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식이 성공적이라고요. 집에서 조심하며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그림들이요. 소은이가 병원에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바다 그림, 꽃 그림, 가족 그림. 병원을 나가기 전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원에서 사진을 찍자고요. 가족 사진을요. 우리는 병원 정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섰어요. 저, 도연, 선영, 소은이. 4명이요.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요. 간호사가 웃으며 받았어요. 핸드폰을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소은이가 제 옆에 섰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제 반대편에 섰어요. 선영이 도연 옆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봤어요. 우리 4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요.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소은이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보고 계실 거야. 웃으시면서 소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여보, 봤죠? 우리 해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도연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소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녀로 세대를 넘어 흐르는 피였어요. 사랑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납골당에 왔습니다. 남편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어요.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요. 3층 서쪽이었습니다. 창가 쪽이요. 남편이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하얀 함이었어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수?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흰 국화 한 송이였어요.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향기가 났어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남편을 보며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왔다고요. 오랜만이라고요. 납골당은 고요했어요. 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녀가 아파서 바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요. 제 골수를 줬다고요. 수술 잘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당신이 찾아준 아이라고 말했어요. 민재가 살아 있었다고요. 도연이란 이름으로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걱정 마요. 여행 기업 대표가 됐다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손녀도 있다고요. 8살이라고요. 예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 얘기를요. 소은이 얘기를요. 가족 얘기를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혼자 찾게 해서요. 하지만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가족을 이어줘서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아이 목소리요. 돌아봤습니다. 복도 저 끝에 소은이가 있었어요. 도연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함께 있었어요. 소은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소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게로요. 저는 일어났어요. 소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소은이가 유골함을 봤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소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유골함 앞에 섰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조용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영도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요. 가족이 함께요.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1살 할머니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요. 그 옆에 소은이가 비쳐 있었습니다. 8살 손녀요. 어린 얼굴이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요. 피로 이어진 두 사람이요. 저는 소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낙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어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운전했어요. 선영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소은이와 함께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낙골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소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집.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는 달렸습니다. 도로를 따라서요. 햇살이 차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 어릴 적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손녀가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피는 기억합니다. 할머니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녀로 흐르는 피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피였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요. 슬픔과 상실이 우리를 떼어놨어요.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들을 찾았어요. 저는 손녀를 살렸습니다. 도연은 기억을 되찾았어요. 사랑은 결국 피를 통해 다시 이어졌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 집을 향해서요. 가족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따뜻하게요.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소중한 분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사연 친구가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다른 감동 사연이 여러분께 직접 배달됩니다. 서랍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다 떠오르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사연 친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